네, 인사드렸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나 조용히 듣고 있어서 이거 무슨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건 조금 이제 편하게 좀 들을 수 있게끔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저희 학원 친구들,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친구들은 토요일 날 영상으로 했어요. 10군데다 보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어찌됐건지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 좀 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 몇 가지를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의고사는 시험 난이도가 어떻다 이런 거 앞에서 막 얘기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뺄 거고요. 어차피 6월 모의고사가 결과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왜 안 중요하냐면 대학을 들어갈 때 6월 모의고사 성적은 1점도 반영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면 아까 원장님께서 5개월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개월 동안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해야 될지를 제일 먼저 고민해야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한 놈을 만났어요. 수원에 있는 창녕고등학교를 나온 친구고요. 여학생인데 저쪽에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를 합격을 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못 다니겠대요. 그래서 너는 학교도 가보지도 않고 뭘 못 다니겠니? 라고 질문했더니 자꾸 마음속에 약대라는 말이 자꾸 마음속에서 떠오른대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원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줄 말이 몇 마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친구를 딱 만나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성적표를 딱 봤더니 작년에 숙대를 간 아이였는데 국어 100분위가 92더라고요. 수학 100분위가 78이었고요. 영어가 2등급이었고요. 과학 탐구가 한 80쯤 됐어요. 두 개 과목이.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와, 국어를 되게 잘했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안 좋은지는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아, 평소에는 이거보다 더 잘 봤는데 작년에 국어를 망쳤구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굉장히 긍정의 말로 이제 의미로 끄떡끄떡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죠. 국어를 잘하면 반수하기가 진짜 유리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처음 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한테 무언가 하면 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 얘기를 처음 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가 지금 반수 학원에 들어가서 반수를 시작할 때 다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학이 78점 맞았다고 하는데 그게 작년 원점수로 따지면 80점 근처쯤 맞은 아이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계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는 작년 실력을 그대로 유지만 하면 올해 100분위가 87 정도로 나올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왜요? 라고 질문해요. 왜냐면 확률과 통계와 이제 같이 섞여서 성적표가 하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밑에 아이들이 더 많아지니까 자연계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은 과거 실력에 비해서 100분위가 6.7점쯤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과학 탐구도 2개씩 틀렸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 마디가. 그 의미가 뭐였냐면 국어를 2개 틀리면 최소값이 94점이에요. 맞죠? 원점수가. 여태까지 2011학년도 이후로 국어 94점 맞아서 1등급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약대가 머릿속에 어른거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94점만 맞으면 돼요. 수학도 2개 틀리고 28개만 맞으면 100분위가 98까지 올라갈 거니까 2개는 틀린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탐구도 마찬가지로 얘가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선택하는데 2개씩 틀려도
1등급 맞는데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8개 틀리는 걸 목표로 하자라고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굳이 다 맞아서 TV에 나오려고 하지 마라고 제가 첫 마디를 했어요. 이렇게 무언가 준비를 하면 남은 기간이 길어 보여. 근데 자꾸 머릿속에 다 맞아야지, 점수를 몇 점 이상으로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무언가 공부를 할 때 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9월 달까지 몇 점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엄습하면 끝까지 준비하는데 어렵다? 라고 이제 첫 마디를 제가 이 친구한테 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4등급이야 이러면 2등급 맞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3등급 맞으려고 하는 친구도 2등급의 맨 꼭대기를 맞으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맨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어를 2개 찍어, 과학을 각 과목당 2개씩 찍어. 그럼 6개를 찍는 거죠. 수학은 어차피 주관식을 찍게 될 거니까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6개를 1번으로 찍어버리면 하나는 맞지 않을까?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면 2-3개 맞을 수도 있어. 야, 그러면 넌 잘하면 너는 최소한 이화여대학대를 가게 되고 못해도 국립대학대는 갈 거야 라고 제가 이 친구한테 희망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리고 무언가 얘기를 그 다음에 쭉 했는데 첫 번째 마음가짐을 이런 식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가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환경을 제가 몇 가지씩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하나씩.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수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보다 출생 인원이 1000명이 적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원래 고3에 올라온 친구들은 여러분들 때보다 3000명이 더 많아요. 3000명이 더 많은 이유는 8살에 학교 간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찌됐건 이 아이들이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실제로 본 아이들 숫자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재학생이 살짝 줄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재학생만 보면 작년보다 수능 응시자 숫자가 많을 가능성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수생이에요. 재수생은 올해 분명히 줄었습니다. 올해 분명히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재수학원 중에 정원을 모두 채운 학원은 시대인재밖에 없어요. 거긴 2000명짜리 학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성이 8000명짜리 학원인데 거기가 지금 10% 이상을 못 채워서 올해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6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못 채웠어요. 메가스터디도 작년보다 650명이 줄었습니다. 재수생이 비율로 따지면 13%입니다. 대성이 10% 줄었고요. 메가스터디가 13%가 줄었고 그 바로 밑에 경쟁학원이 청솔학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18%가 줄었어요. 재수생이. 이렇게 재수생이 모두 다 줄었기 때문에 올해 재수생은 줄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는 300명이 늘었어요. 시험을 본 아이들은. 왜 그럴까? 전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를 응시한 재수생 비율을 다시 찾아봤죠. 다시 찾아봤더니 작년에는 코로나 초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본 재수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곳을 안 가려고 하는 건강 염려증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거 재수생 비율보다 작년에는 4%가 줄었었는데 올해는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늘어날 거예요. 참고로 작년에 42만 명 수능 봤는데요. 올해 42만 명 넘지 않을 거다라고 첫 번째 생각하시면 돼요. 문이과로 따지면 모두 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응시 인원이 늘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국어시험, 영어시험 기준으로 하면 작년과 인원이 똑같아요. 재수생 300명 늘었고 재학생 300명 줄어서.
근데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는 16,000명 늘었고 사회탐구 응시자 숫자는 4,000명이 늘었어요. 직업탐구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작년하고 인원이 똑같아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럼 탐구만 맞나? 라는 처음에 호기심이 또 생겨서 전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야, 혹시 사회탐구 한 과목 보고 과학탐구 한 과목 본 애들 있니? 라고 질문을 여러 고등학교에서 7개 고등학교에,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 한국지리 보고 생명과학 본에 있어요. 지구과학 본에 있어요. 이런 애들이 한 학교당 보통 2% 이상이 됩니다. 변태예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봤지?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게 시험 성적이 더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봤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을 했죠. 3등급 안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 그렇게 시험 본 애들 있니? 라고 질문했더니 없대요. 성적이 낮은 애들이 이렇게 시험 봐서 학생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좀 차이가 뭐냐면 과학탐구는 16,000명 늘었는데 사회탐구는 4,000명 늘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과 아이들은 작년보다 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문과는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약대라는 것 때문에 자연계가 조금 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별로 볼 필요 없어요. 괜히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재수생이면 수시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아요. 재수생들도 수시로 대학 갈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올해는 굉장히 기회가 될 건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도 하고, 올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전국 대학교로 따지면요, 정시가 1.3%가 늘었고요,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작년보다 딱 4,000명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근데 그 밑에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있어요. 제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보다 보니까 무언가 작년 합격자 성적이 왼쪽에 한 칸에는 홍대 이상, 그 다음에 국민대부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홍익대, 건국대, 동국대 이상의 대학교가 15개 대학교인데 15개 대학교의 정시 인원은 3,700명이 늘었습니다. 전국대학교가 4,000명이 늘었는데 이 위에 있는 대학교가 3,700명이 늘었다는 얘기는 나머지 대학교는 안 늘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의대부터 수의대까지, 그 사이에 치대, 약대, 한의대까지를 다 더하면 여기도 정시가 약 900명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물론 여기랑 중복되는 인원이 있겠죠. 뭐 경희대, 의대, 한의대 밑에도 들어가고 위에도 들어갑니다. 이 인원을 싹 다 빼버리면 지방의 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등등이 약 4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올해 정시는 상위 15개 대학 위에서만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대학교는 합격선이 되게 많이 늘어가겠구나, 정시 모집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되다 보면 정시가 40%가 되다 보면, 제가 3주 전에 서울의 세종호텔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모든 대학교 입학팀장들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했어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정시로 2월 시키는 걸 작년보다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대학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서울대를 정시로 2월 시켰더니 서울대 자연계 합격선 되게 많이 내려갔어요. 아픈 상처를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대학이다 보니 올해 정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 수시에서 무조건 뽑으려고 한다라는 게 올해 입시의 또 하나 환경이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능 체제 아까 강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합산되는 과목이 수학이 올해 가장 크게 변화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비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비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수학 나형을 봤던 아이가 100분위를 80쯤 맞았던 아이가 올해 6월 모의평가 때 100분위를 74를 맞으면 그 아이 수학 성적은 그대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분위 85 이하에서는 문과 아이들은 수학 100분위가 6점 이상 내려갑니다. 반대로 자연계 친구들은 내 실력이 작년에 비해서 하나도 안 올랐어. 이래도 수학 점수가 6점 이상 올라갑니다. 100분위 기준으로 하면. 왜 그러냐면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성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제가 농담으로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수학이 필요 없는 예체능계 친구들을 미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미분과 적분의 평균 점수가 내려가겠죠. 평균이 내려가면 실제로 미적의 표준 점수가 낮아집니다. 지금은 동일한 원점수를 받으면 미적이 확률과 통계보다 약 3점 내지 4점의 표점이 높아집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체능 친구들 어차피 수학 안 들어가는 대학교를 지원할 아이들 야, 너 그러지 말고 미적 빵점 맞는 거랑 확통 빵점 맞는 거랑 어떤 게 점수 높은지 아니? 미적 받는 게 최소한 4점 이상 높다? 설득해서 옮겨주면 유불리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연계 친구들은 자연계를 가게 될 텐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역할을 했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아직까지도 학원 선생님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들 성적을 가지고 상담할 때 뭘 가지고 상담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지난해 입시 결과 가지고 상담합니다. 예를 들면 저쪽의 단국대학교는 평균 에버리지 85쯤 되면 문과 아이들이 들어가 라는 걸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을 딱 시험을 봤어요. 국어 100분위가 85예요. 확률과 통계를 시험 봤더니 100분위가 85예요. 사회 탐구 100분위가 85예요. 이렇게 딱 받으면 너 단국대야. 이렇게 관습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률과 통계는 6점이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85짜리가 단국대를 들어갔다고 하면 올해는 국어 100분위는 달라지지 않겠죠. 사회 탐구 달라지지 않는데 수학은 그만큼 내려갑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이 가짜 뉴스에 다 현혹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재수생들의 상당수도. 그래서 올해 문과 친구들은 6월 30일 날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딱 받으면 시험 더럽게 못 봤다.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딱 갔더니 그래 수시로 대학 가야지 라고 이제 옆에서 부추기게 됩니다. 또 엄마나 아빠도 수시로 대학 가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대학을 가야 우리 아이 마음속에 상처를 안 받는 거죠. 수시 6개를 써서 하나 붙으면 내가 상처를 입지 않죠. 근데 정시를 가려고 하면 수시를 6개 써서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정시에 폐잔병처럼 지원해야 되니까 그 꼴을 엄마 아빠는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수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올해 문과는 수시로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이 수학의 착시 현상 때문에.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수시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로 대학을 붙으려고 하면 합격선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대학을 낮춰서 써야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자연계는요.
시험 6월 30일 날 성적을 딱 받고 나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내가 작년에 수학 가형의 시험을 딱 봐서 100분위가 60을 받고 재수했는데 나 그렇게 수학 공부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100분위가 85로 올라와 있어. 내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내가 수학 영재였구나.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올해는. 여기에 과학은 재수하면 성적이 또 그만큼 많이 오르거든요. 국어만 잘 안 오를 뿐이죠. 그럼 이 아이들은 정시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무언가 6월 30일 날 성적을 딱 받으면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자연계 친구들은.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은 올해 수시 모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쓸 겁니다. 내 위치가 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더 잘 나왔다라는 착시 현상 때문에 높여서 쓸 거다. 그럼 조금만 낮춰 쓰시면 굉장히 수시에 붙기가 쉬워진다. 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올해 입시가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역에서만 뽑았던 지역 인재 전형이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대학교가 이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합니다. 근데 서울, 인천, 경기를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추천 전형으로 모든 대학교가 정원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까운 아주대학교가 1,500명짜리 학교라고 하면 무조건 교과 전형으로 150명 이상을 추천 전형으로 뽑아야 됩니다. 경희대라는 대학교가 국제 캠퍼스 서울까지 더해서 4,000명이라고 하면 400명 이상은 무조건 이걸로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까지 없었던 교과 전형이 성균관대도 생기고 서강대도 생기고 모든 대학교가 이렇게 다 생겨서 모든 대학교가 교과 전형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추천 전형 중에 상당수가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형이 얼마나 늘었나를 보면 작년에는 이 전형이 3,400명이었는데,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전형은 추천 전형이 아니라 작년에 교과 전형 선발 인원입니다. 교과 전형이 3,400명이었는데 홍대 이상이 올해부터는 이게 5,300명이 넘어가서 늘어난 인원이 약 80% 가까운 인원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 약 2,000명 가까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학이 어딜까? 홍대라는 대학, 동국대라는 대학, 숙명여대라는 대학은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그죠? 그 위에 대학교가 2,000명을 더 뽑는다라는 얘기는 위에서 2,000명을 교과로 더 뺏어가게 되니 홍대라는 대학교의 위상이 작년으로 따지면 교과 기준으로 하면 3,500등 뽑아야 되는 거였는데 올해는 5,000등이 넘는 애들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럼 합격선이 어마무시하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추천 전형에 몰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 전형이 추천 전형의 인원이 학교마다 추천 인원이 다릅니다. 제일 적은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작년과 마찬가지로 2명. 나머지 대학교는 모조리 다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인데 그 다음 인원이 적은 학교는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여기 고려대, 성균관대, 학교 정원의 4%까지 추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추천을 준다. 그럼 우리도 추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셔야 된다. 왜요? 추천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가천대, 건국대, 국민대, 서울교대, 숭실대, 아주대 등은
제한 인원도 없습니다. 제한 인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을 하는 거예요. 건의를 뭐라고 하냐면 학원 원장선생님한테 우리 학원생들 모두 다 건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이 정시에 건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애들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를 한 학과로 몰빵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문과,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그래갖고 만약에 저희 지금 메가스터디 학원의 학생 숫자가 5,000명이 넘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애들 중에 3,000명을 서울대 물리학과에, 건국대 물리학과에 다 지원시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모집 인원이 5명인데 첫날 3,000명을 때려 넣어버립니다. 그럼 경쟁률이 600대 1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애들이 이거 뭐지? 지원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는 경쟁률 조작도 가능합니다. 올해. 근데 이렇게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학교는 경쟁률이 되게 낮겠죠. 그죠? 인원이 적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원이 적은 학교 중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적은 학교 중에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된다. 제가 재작년에 여기 수원 메가스터디에 설명회를 하러 왔어요. 설명회를 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 맨 앞에 앉아있던 어떤 어머님이 계속 들으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분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제가 일산 메가스터디에 가서 설명을 또 하는데 이 양반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수원에서 여기까지 또 오셨죠?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일산까지 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애가 권선고등학교 전교 2등이래요. 여학생인가? 전교 1등이고 본인이 2등인데 전교 1등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안 받겠대요. 그래서 그럼 2등이면 받으세요. 자연계인가요? 그랬더니 자연계래요. 그러면 실제 경쟁률이 2.5대 1이 안 되니까 붙기 너무 쉬우니까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 고민이 이겁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가 세계 2등급을 못 맞춘대요. 물론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수능 체제가 약화됐지만 재작년까지 세계 2등급인데 전교 2등이 못 맞춘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세계 1등급도 아니고 세계 2등급을 맞추는 방법은 세 과목을 찍어서 2등급 맞추고 한 과목은 버려서 7등급을 맞든 8등급을 맞든 9등급을 맞으면 되게 쉬운 건데 왜 그걸 못 맞는다고 하죠? 라고 질문했더니 어머님이 내 말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친구가 실제로 못 받았어요. 도저히 자신 없다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이 전형의 70% 이상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제 수생인데 추천서 줄까요? 이러지 마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전교생이 250명짜리 고등학교가 있어요. 아까 이 왼쪽에 있는 추천 인원 제한 없는 학교들 빼고 쿼터가 정해져 있는 학교만 추천서를 한 학교에 배부한다라고 가정하고 몇 장이 날아가지? 라고 봤더니 250명짜리 학교에 267장이 날아갑니다. 공산국가처럼 한 장씩 나눠주면 17장이 날아갑니다.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고르게 나눠주면. 전교 꼴등 줄까요? 저도 애가 안 받습니다. 저 대학 안 갈 건데요? 이러면 못 받죠. 그러면 2장 주면 몇 등급까지 주게 되냐면 5.7등급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이런 생각하겠죠. 5.7등급짜리 애를 추천서를 줘서 얘를 붙일 수 있을까? 라고 고등학교는 고민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3장 줄까?
라고 고민하면 3장이 4.8등급입니다. 그래, 4.8등급짜리 애들, 4.6등급짜리 애들 수원대로 몰아보자. 수원대로 10장 주면 수원대 이 애들 중에 붙는 애 있겠지.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3장씩 나눠줘도 한 명당 4.8등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인원 중에 이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상위권 아이들 중에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아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는 또 그 대학들 뺄 거라는 거죠. 작년에 제가 저희 메가스터디의 아이들 내신 3등급대 안에 드는 2.99등급 안에 드는 재수생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 아이들 3월달, 4월달, 6월달 모의고사에서 수능 최저를 3개 등급합 5 문과의, 이과의 3개 등급합 6을 맞춘 애들을 싹 뽑았더니 약 100여 명 되더라고요. 이 100여 명 되는 애를 모조리 다 학교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뭘 보냈냐면 고대 추천서 주세요. 학교 재학생들한테 줄 애들이 남으면 모자르면. 그랬더니 추천서를 우리 쪽에 주겠다고 한 제 고등학교가 46개 고등학교가 나왔습니다. 싹 썼죠. 46개 고등학교들을 싹 썼더니 그들 중에 붙은 아이가 27명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학교는 받으셔야 된다. 올해 추천서가 남아 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가 대부분 다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는 3개 등급합 5에서 뭐 2개 등급합 6까지 대학마다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건 오늘 수시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거니까 이렇게 무언가 보이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내신이 3등급이다 라고 하면 3등급쯤 아이가 어디쯤 추천서를 달라고 학교를 찾아가면 제일 좋냐면 홍대쯤 달라고 하면 가장 좋습니다. 3등급이 홍대를 어떻게 붙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작년에 건축학과나 역사교육, 국어교육 등 일부 학과를 빼면 대부분 다 합격선이 3등급 가까이로 다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3등급 밖으로 벗어날 겁니다. 왜요? 작년에는 3,400명 뽑던, 아니 3,800명 뽑던 게 올해 5,400명 뽑을 거라서 올해 홍대는 3등급 안으로 들어가는 합격선을 가진 학과가 몇 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능 체제를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거죠. 3개 7, 3개 8 문과, 이과 그 수능 체제를 맞춰놓고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 혹시 홍대 추천서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붙을 겁니다. 4등급쯤 되는 애들도 혹시 선생님께 굳이 찾아가지 마세요. 시간이 아까울 수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4등급도 가능성이 꽤 높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걸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올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신경 안 쓰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작년에 써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를 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고3 때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1학년, 2학년의 학생부 기록 내용은 과거의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정상적으로 1학년, 2학년이 기재된 친구들이죠. 반면에 올해 고3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부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등 창의적 체험활동 등등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빈약합니다. 훨씬 더 빈약하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올해부터는 완벽하게 고등학교 이름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에이, 작년부터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는 자사고나 외고나 과학고, 영재고는 대학에서 알 수 있는 코드를 줬고요. 각 고등학교들은
우리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에 우리 학교에 여태까지 3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이런 쪽으로 학습을 도모했다라고 학교 프로파일을 대학에다가 다 제공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이거 올해부터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럼 이제는 올해부터는 완벽하게 대학이 알아서 뽑아야 됩니다. 얘 학생부만 보고 학교 이름 지워집니다. 얘가 재수생인지 고3인지만 아는데 그것도 경험이 되게 많은 입학사정관만 합니다. 재수생인지 아는 방법은 딱 하나죠. 3학년 2학기 내신이 있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3학년 2학기 대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를 모두 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입학사정관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데이터는 전산으로 처리가 돼서 먼저 화면에 다 뜹니다.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화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내신이 있다 없다를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놓칩니다. 왜냐하면 한 명당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올해 쓸 수 있는 무언가 환경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인원이 줄었지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건 올해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학생부가 그지 같다. 그지 같은 애들이 학생부를 가지고 무언가 학종을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고3 때 써보셨지만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혀있는 전공 적합성하고 맞춰서 써야 되는데 빈약하니까 맞추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올해 고3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과와 연관된 학과로 대부분 다 쏠려갈 겁니다. 국어와 연관된 학과, 수학과 연관된 학과,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와 연관된 학과 쪽, 사학과 뭐 이런 데로 다 몰려갈 거고 비교과를 맞추기가 어려운 학과, 전공적 합성을 맞추기 어려운 학과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떨어질 겁니다. 두 번째 경쟁률이 또 떨어질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천 전형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교마다 3장씩 4장씩 야, 너 추천 전형으로 원서 써라 라고 선생님들이 자꾸 몰아갈 거거든요. 너 연대 주고 고대 주고 성대 주고 한양대 줄게. 이걸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추천 전형이니까 경쟁률이 낮을 거야. 그럼 애들이 거기에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기학과, 이 전공적 합성을 맞출 수 있는 학과를 일부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대박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쪽에 어디지? 대부도 가보신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컴퓨터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걔 이름 뭐더라? 남예진가? 얘라는 친구가 예전에 저쪽에 김연아가 나온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내신이 2.8등급이었습니다. 그 수리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아니에요. 좋은 고등학교 아닌데 2.8등급짜리가 어디를 들어갔냐면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교육학과를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이유는 경쟁률이 3대1이었거든요. 한 바퀴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합격선이 되게 많이 내려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9월 16일까지인가 수시 원서를 쓰게 될 텐데 에이 재수생이니까 어차피 6논술 쓸 건데 뭐 수능 이제 대충 막 쓰고 수능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해는 눈치 작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학 입시다. 수시나 정시나. 그래서 특히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경쟁률을 보면서 원서를 쓰면 생각보다 엄청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혼란의 대학 입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자연계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여기 문과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문과 친구들이 이과 쪽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문과 친구들 이과 쪽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수리고등학교의 남예지라는 친구도 문과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교육학과를 지원했어요. 왜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성균관대가. 그럼 내가 문과애가 이과로 지원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문과 친구들 중에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미적이나 기하나 과학탐구가 포함되는 대학교 수능 최저 있는 대학을 쓰면 안 되지만 수능 최저가 없어. 그래서 이화여대 이런 대학교 수능 최저 없죠. 교과 전형이. 물론 종합 전형은 있죠.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 추천 전형 수능 최저 없어요. 물론 고3 친구들밖에 지원 안 되지만 이런 학교들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문과이가 가만히 문과 쪽으로 지원하려고 했더니 우와 저쪽에 토목공학과 경쟁이 열나나죠. 그러면 너 보는 거죠. 전 토목공학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9월 16일 넣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 붙은 학교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누가 난 기계공학과를 꼭 가야 돼. 나는 경영학과를 꼭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구나 우리들은 4차 산업시대를 살 친구들입니다. 융합을 잘해야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과에 무언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건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안 내도 되는 학교가 밑에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양대가 안 내도 되는데 한국외대도 안 내도 되고요. 상당수 대학교가 안 내도 되는 대학이 꽤 있으니까 안 내도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마지막 날 이렇게 눈치 보다가 경쟁률 낮은 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수시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에요. 논술인데 올해 논술은 작년과 인원을 비교하면 25명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가천대가 올해 논술 봐서 그래요. 그리고 수원대가 논술 봐서 그렇고요. 고대 세종이 논술 봐서 그렇습니다. 3개 인원을 더하면 1,7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기존에 뽑았던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은 1,700명이 줄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가천대학교가 올해 919명이나 뽑는구나. 제가 물어봤죠. 가천대학교에 이거 논술로 누구 뽑으려고 해요? 라고 질문했더니 3.5등급 안에 들어가는 내신 가진 애들은 교과나 종합으로 뽑고 4등급쯤부터 5등급, 6등급 아이들을 논술로 뽑으려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일 거예요. 문제는 수학 문제가 나오는데 공통 수학이 나옵니다. 수원, 수투가.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요번에 시험 모의고사를 봤는데 문과 친구들 100분이 평균이 83이 안 나오거나 자연계 친구들도 시험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81 이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가천대 논술을 한번 볼까? 라고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시험 문제 어렵지 않아요. 제가 풀어봤거든요. 제가 풀어봤는데 저도 풀 수 있을 만한 논술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모의 논술을 2번 봤는데 모의 논술 가지고 합격자를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수학 문제를 맞추면 붙는 걸로 지금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더 쉽게 내야 되나? 아니야. 그럴 생각은 별로 없어. 이게 지금 대학의 거의 고민입니다. 이거보다 더 쉽게 내면 어떻게 내지? 이게 지금 대학 교수들의 생각이라서 실제로 지금 문제를 한번 보시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가천대 논술 한번 보시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하나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 대학교로는 1.3%가 늘었고 저쪽에 서울의 주요 대학교 정원이 꽤 많이 늘었는데 제일 많이 는 학교는 최상위 9개 대학교입니다. 서울대부터 연대, 고대, 그 다음에 가나다 수를 하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여학생은 이대, 남학생은 중대, 여기까지 8개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출신 경희대까지 하면 9개입니다. 9개까지 정시 인원은 작년보다 인원이 2,800명이 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주요 6개는 뭐 외대, 시립대, 뭐 동국대, 건국대 이런 대학교가 되겠죠. 여기는 900명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올해 정시는 경희대 이상에서 정말 많이 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죠.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34%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작년하고 만약에 이 위의 대학교가 거의 똑같다라고 하면 작년에 경쟁률이 4대 1이었던 학과는 올해 경쟁률은 3대 1로 바뀝니다. 맞죠? 34%가 늘었으니까. 자연계는 약대가 1,700명이 이 위에 또 있기 때문에 작년에 4대 1이었던 학과는 올해 2.5대 1로 바뀝니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갈 거라는 거죠. 제가 내일 모레 아주대 입학팀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예전에 아주대 팀장을 입학팀장을 8년 하셨던 분이 왜 부처장으로 가 있는데 이 양반이 혼낸 거야, 입학팀장을. 야, 전자공학과를 다군에 80명이나 뽑으면 빵 끊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입학팀장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빵 끊으면 할 수 없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 정시는 곳곳에서 지뢰밭이 생길 겁니다. 곳곳에서 지뢰밭이 생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시 원서를 쓸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올해는 더구나 더 문제가 되는 게 수학이 통합으로 한번 보는 거다 보니 도대체 위에 문과 애들 수학 점수가 높은 애가 몇 명 있는지 저쪽에 100분이 85에서 90 사이에는 수확률과 통계, 미적이나 기하를 보내 중에 이 애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를 올해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평가원에서 발표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평가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할 생각이 별로 없다. 혼돈의 대학 입시입니다. 혼란의 대학 입시가 되면 기회가 생기는 친구들이 생겨요.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다군에 아주대쯤 갈 수 있는 성적을 하나 딱 받아요. 100분이 한 80쯤 맞으면 자연계 친구들이 아주대를 붙을 겁니다. 문과 친구들이 100분이 83쯤 받으면 아주대를 붙을 거예요. 하나 딱 붙는 성적을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편하죠. 우와, 나 이제 학교를 걸어 다닐 수 있구나.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최대한은 뭐지? 최대한은 학교를 멀리 가봐야 되겠구나. 지하철을 타고 분당선, 신분당선을 타고 지하철의 면목을 제대로 확인해 봐야지.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 지하철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쪽에 나군에 한양대 한번 써볼까? 에이씨, 더 높여. 연고대 열나 많이 들었는데 연고대 한번 빵꾸를 한번 기대볼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떨어지면 고려대를 아깝게 떨어진 아주대 학생인 거죠. 이라고 나는 주장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해는 최소한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 하나만 고르면 이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 왜요? 정시가 늘어나도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 대학이 이걸 너무나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수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희대 국제나 최소한 아주대나 최소한 단국대나 요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을 확보를 하고 나면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기를 바라시면 돼요. 그 다음은 그럼 이제 되게 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분이 80 맞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국어 85점만 맞으면 무슨 일이라도 100분위가 80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근데 85점만 맞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 국어가 60점인데 65점인데 100점만 맞으려고 하는 공부를 하고 앉아있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 진짜 여태까지 문제를 쭉 풀다 보면 나 문과라서 그런지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면 처음에 쭉 읽어 내려가다가 처음에 쭉 있다가 중간쯤 내려가면 이거 시작이 뭐였지?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이러면 안 하면 돼요. 그거 네 문제 틀리면 되죠. 네 문제 중에 하나 다 1번으로 찍었고 한 문제 맞기를 기대하면 돼요. 이거 3, 4개 틀린다고 해서 85점 못 맞나? 이렇게 무언가를 이걸 맨 뒤로 빼버리면 돼요. 나머지 걸 10월 달까지 끝내보자. 이렇게 무언가 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되죠. 근데 갑자기 무언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어가 85점까지 너무나 쉽게 9월 말에 끝났어. 이것도 해볼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굳이 미적이나 기하나 확률과 통계 그다지 그렇게 잘 볼 필요 없어요. 공통만 잘 보셔도 돼요. 공통만 잘 보면 최소한 100분이 80 나와요. 공통 수학 1, 2를 다 맞으면 80 나온다고요. 여기서 한두 개 틀리고 선택 과목에서 한두 개 찍어서 맞추면 100분이 80 나온다고요. 그 무언가 전략을 이렇게 세우시면 되죠. 굳이 100분 동안 수학 문제 30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22개만 풀어야지. 이렇게 처음에 목표를 세우시면 되는데 공부를 할 때 목표가 너무 거창하다. 거창하면 이거 남은 기간 동안에 될까? 자꾸 딴 생각이 난다. 과학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무언가를 한두 문제 빼고 공부하는 걸 지금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성적을 어디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최소한이. 이거를 9월 달까지 한번 끝내보자. 그리고 나머지 10월 달은 나머지 걸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 안 되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든 이런 무언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교과 전형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양대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학. 왜 싫어하냐면 수능 최저도 없고 교과 전형이 국영수사, 국영수과만 반영하는 대학이라서 우리나라에서 합격선이 제일 높았던 대학입니다. 언제요? 재작년까지. 근데 이 기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일 높은 학과가 1.29, 1.3, 1.3 평균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왜 내려왔냐면 작년 여러분들 때부터 문이과 공통으로 섞이는 바람에 문과 애들 내신이 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이과로 다 가고 문과 쪽에는 공부를 안 하거나 학교 일진도 문과에 있어서 바닥을 받쳐주는 문과 애들이 많아서 문과 내신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요즘은 이과 내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는 위의학과 합격선이 안 변합니다. 작년에 학생 숫자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56만 명 태어난 아이들, 49만 명 태어난 아이들 성적이 내려가야 되는데 자연계는 안 내려가고 문과가 더 많이 내려갑니다. 작년에. 근데 그 밑에 보면 문과에 한양대 이제 들어와 볼 수 없었던 애들이 들어옵니다. 합격자 평균이 1.8,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6 이렇게 내려갑니다. 저 얘기는 2등급짜리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2.5등급이 들어온 아이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수학과 1.99등급, 심리내과학과 1.91등급, 한양대가 2등급이 넘는 애들이 한양대를 붙어? 수학과가 낮은 학과냐라고 질문하면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점수가 내려갑니다. 올해는 특히 문과에는 성대, 서강대 교과 전형이 생겼다. 그럼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내려가겠죠. 자연계에는 약대 1700명 중에 900명을 수시 교과 위주로 뽑는다.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가겠죠. 와, 이 숫자를 딱 보니까 와, 수학과가 1.99등급이면 2.5, 3등급 막 이런 애들도 붙었겠네. 올해 여기는 한번 써볼까? 이런 건 하수입니다. 제일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년 6월 7일 날 비가 왔다라고 해서 올해 6월 7일 날 비가 올까요? 이건 독립사건이죠. 작년에 내신이 2등급이 넘어가는 애가 붙었다라고 해서 올해도 2등급이 붙을까요? 안 붙습니다. 이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전 국민이 주목합니다. 와, 한양대학교 2등급 넘어도 수학과를 간대요. 작년에 간 거였는데 이거에 빙이 돼서 올해 고3 애들이 수학과로 몰려갈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합격선 1.4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거 말고 이 위에 있는 학과들을 쓰셔야 된다고요. 여기 일부 학과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양대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더니 우와, 식품영양학과가 왜 이렇게 작년이 높아? 저쪽에 뭐 자원환경공학과 왜 이렇게 높지? 이런 학과가 올해 빵꾸 날 수도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 전형이 추천 전형으로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올해 너무나 크다. 그 다음에 단국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단국대 상담학과 작년에 합격자 평균이 4.1등급입니다. 5등급이 붙었겠죠. 자연계도 3등급짜리가 기계공학과입니다. 4등급도 붙었습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내려갑니다. 물론 올해는 기계공학과가 올라갈 거고요. 화학공학과는 떨어질 겁니다. 2.4등급이었던 게 작년에 2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다시 올해는 2.8로 내려갈 겁니다.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교과 전형을 제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내신이 7등급일 겁니다. 7등급은 못 붙냐라고 질문하면 예전에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에 7.3등급짜리가 붙은 저희 학원 재수생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중앙대학교 건축학과에 8등급짜리가 붙었습니다. 저희 학원 아이가. 수능 최저 2개 2등급. 그때는 2개 2등급이었거든요. 이거 맞추고 에라 모르겠다 썼더니 8등급이 붙었어요. 복권도 산 사람한테만 기회가 생기는데 올해는 사면 엄청난 기회가 곳곳에서 생긴다. 생기는 이유는 경쟁률이 좀만 낮으면 된다. 올해. 이건 수시 때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내용들은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슬슬 짓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30일 날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시험 성적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을 가는데 1점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 대학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은 삼으셔야죠. 우리가 목표가 있는 것과 목표가 없는 건 내가 1년의 과정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목표가 저쪽에 경희대학교 러시아어과야 라고 딱 하면 재작년에 91짜리 학과가 작년 합격자 평균이 89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합격선이 대부분 학과가 떨어지냐라고 질문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6만 명 출생 48만 명 수능 받다가 작년에 42만 명으로 줄었으니까
당연히 합격자 100분위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애들이 줄었으니까. 올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는 정시 선발 인원이 약 3,000명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3,000명 중에 문과이과로 나누면 거의 1,500명씩으로 나눠지겠죠. 그죠? 그러면 3,000명으로 가정을 하고 국어로 예를 들자고요. 수능이 40만 명 시험 봅니다. 3,000명의 문이 경희대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는 작년의 경희대학교 수준은 올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이 대학은 어디 수준으로 바뀌냐면 동국대 수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홍대 수준으로 바뀌는 거죠. 얘는 아무 짓 안 했는데 위에 대학 모집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대학의 위치는 점점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문이 넓어졌으니까. 이해 가시죠? 3,0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40만 명 수능 봤을 때 100분위가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되는 거냐면 국어 100분위가 0.8 정도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맞죠? 40만 명의 100분위 1은 4,000명이니까 3,000명 정도가 되려면 0.7, 0.8이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럼 올해 이 러시아학과, 일본어학과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과는 올해 합격자가 국어 100분위는 88.5쯤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예측하시면 됩니다. 사회탐구도 88.5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확률과 통계는 89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여기서 6, 7점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82쯤, 83쯤으로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경희대는 88.5, 88.5 국어 사회에 그 다음에 수학은 82쯤 맞으면 경희대학교 러시아학과나 일본어학과쯤 들어가서 공부 열라해서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과할까? 라는 목표를 세우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87.5가 제일 밑에 있는 학과면 이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거 점수가 86 가까이로 내려갑니다. 근데 자연계는 더 내려가죠. 왜요? 약대 1,700명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 100분위는 85 조금 넘는 수준에서 끝날 겁니다. 뭐가요? 국어, 과학이. 그 대신 수학은 안 내려간다. 오히려 조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생각하고 내 목표 대학교를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그럼 이 100분위를 맞으려고 하면 내가 현재 100분위가 6월 성적표를 딱 받았을 때 이 정도인데 100분위가 10점의 갭이 생긴다. 그러면 국어를 3문제를 더 맞아야 되는구나. 그럼 다시 6월 모의평가 시험지를 꺼내보는 거죠. 내가 틀린 것 중에 지금 가장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단원이 분야가 어딜까? 이쪽에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9월 달까지는 요 성적을 맞추려고 요 유형 문제, 요 무형 문제는 확실하게 끝내봐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서 10개를 틀렸는데 이 대학 가려고 하면 7개 틀려야 된대. 그럼 3개를 더 맞추려고 하면 그냥 오늘 하루도 열심히 30번 문제도 풀었다가 21번 문제도 풀었다가 이 문제도 풀었다 저 문제도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원의 이 유형의 문제를 3문제를 더 맞출 수 있겠다? 이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기존의 내 능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역할이다. 이걸 쭉 하시다 보면 성적이 아까 원장님 막연하게 성적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택시기사분들이나 저같이 근로자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근무하면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요. 나는 그냥 하루 8시간을 하루 9시간을 일하면 고정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10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친구가 있고 올라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이제 인사에 들어갈게요. 제 조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카는 04년생입니다. 걔는 지금 용인의 성복동에 살고 있습니다. 04년생인데 걔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은 남유정입니다. 제 조카인데 얘는 고등학교를 안 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검정고시를 딱 치르고 나는 굳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라 뭘 해갖고 대학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1년 만에 대학 갈래.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중3이 끝나자마자 바로 재수학원으로 들어왔어요. 저 형이 조카 좀 넣어달래요. 04년생이에요. 고1짜리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저도 황당한 거죠. 얘는 1년만 공부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딱 나오면 그냥 공부 끝내겠대요. 이 아이를 제가 처음에 딱 불러갖고 작년 1월 달에 재작년 수능 문제를 딱 던져줬습니다. 너 무슨 과 갈래? 라고 질문했더니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가학과를 가겠답니다. 이 새끼가 영재인가? 라고 생각하고 수능 문제를 딱 던져줬더니 국어가 7등급 나왔습니다. 수학은 잘하나? 그랬더니 수학은 8등급 나왔습니다. 영어는 기본이 돼 있나? 영어 5등급 맞았습니다. 과학도 개차반이에요. 성적이 평균 7등급이 나왔던 애인데 목표가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가학과입니다. 제 조카인데 너 못 가 새끼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제 조카한테 제가 딱 하나 숙제를 줬습니다. 뭐라고 숙제를 줬냐면 이런 숙제를 줬어요. 네가 지금부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0개월이다. 근데 1월 달에 공부를 열심히 15시간을 해도 8월 달이 지나면 1월 달에 공부한 내용은 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니네 아빠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걔 아빠가 저희 형이 서울대를 정말 쉽게 들어갔거든요. 군대도 안 갔거든요. 사법고시를 대학교 3학년 때 붙겠다고 그 대학교 1학년부터 사법고시 준비를 했어요. 사법고시를 몇 번을 봤냐면 대학교 3학년 때부터 18번 봤어요. 17번 떨어지고 18번 만에 붙었습니다. 40대기 바로 전에 붙었어요. 저희 형이 항상 했던 얘기. 나는 17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는데 신림동 고시촌에서 엉덩이에 땀띠가 날도록 맨날 공부하는데 시험을 보러 가면 이 망할 놈의 인간들이 내 뇌뚜껑을 열어봤는지 왜 내가 잊어버린 것만 시험 문제 내지? 윤건아? 그러면서 맨날 술 취해요. 술 깨면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저희 집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저 형 때문에. 또 어찌됐건 붙은 이유가 뭐냐면 300명도 안 뽑던 사법고시 정원이 800명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문이 넓어지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붙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했죠. 그러면서 제가 제 애한테 사람은 공부한 걸 망각한다. 공부했다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그래서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남는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제가 아까 친구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국어를 7등급, 8등급 맞는 애가 고대 사이버과학을 하려면 1등급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럼 등급을 7개, 6개를 올려야 된다. 남은 기간 10달. 그러면 한 달에 한 등급을 안 올려도 되네. 보통 한 등급을 올리려고 하면 3, 4문제씩 더 맞아야 된다? 그럼 너는 한 달에 3, 4문제를 더 맞는 학습을 하면 돼. 3, 4문제를 더 맞는 학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난생 처음 본 문제인데? 오늘 이거 공부할까? 이러면 능률이 오르냐 이거?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네가 딱 봤을 때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쉬운 걸 찾으려고 하면 최근 수능 10년치 걸 다 풀어봐. 제가 이 아이한테 숙제를 맨쳐줬어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싹 다 풀어봐. 그럼 국어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네가 느낌이 올 거야. 그래서 지금 국어 45문제를 나눠. 1월 달에 공부할 거, 2월 달에 공부할 거, 3월 달에 공부할 거를 분야별로 다 나눈다. 이걸 숙제를 줬어요. 두 번째, 수학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하길래 수학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 아씨 문제를 모르겠어. 그럼 학생들이 보통 하는 건 선생님한테 찾아가지고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죠? 친한 친구 수학자한테 가갖고 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니? 해설지를 보고 확인해.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확인하고 나면 학생들 대부분은 이걸 딱 덮고 교무실에서 와서 자기 자리에 딱 앉아갖고 연습장 꺼내놓고 그 문제를 또 풀고 앉아있어. 미친 거다. 10초 전에 물어보고 10초 뒤에 자리에 앉아갖고 문제를 풀면 여운이 남아서 그대로 복제할 수 있지. 우와 풀리네. 이건 네 실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된 부분은 일기장 하나 만든다. 제가 제 조카한테 시켰던 건 일기장을 오늘 6월 7일이면 6월 17일 날 일기장에다가 그 수학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어 놓는다. 라고 이 옮겨 적어 놓는 문제를 넌 자연계니까 최소한 10개, 많으면 20개까지를 이 문제를 옮겨 놓는 학습량을 만들어 봐. 라고 제가 숙제를 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어떤 수학 문제를 딱 봤더니 못 풀겠어. 선생님한테 찾아갔어. 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친구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남는 건 아, 이 문제는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막 풀어요.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였어가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각인됩니다. 열흘 뒤에 그 문제를 딱 보잖아요. 다시 풀려고. 시작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건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해요. 근데 수학 문제라는 게 하나의 무언가 과정만 알아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중간에 무언가 개념을 또 알아야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부지기수잖아요. 중간에 또 막히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16, 17 다음 숫자를 한번 외치고 에이씨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또 풀고 안 풀는데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해설지를 보든 다시 선생님한테 또 찾아가든 아 이거 열흘 동안 여러 번 물어봤던 건데 그때는 시작을 몰랐었는데 지금 중간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또 확인해. 그리고 또 이걸 열흘 뒤에다 또 옮겨놔. 이 작업을 하면 이 문제가 네 머릿속엔 이제 무언가 구조화로 그려진다. 시작은 이렇게, 두 번째 과정은 이걸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면 스토리로 풀리는 문제. 이렇게 하루에 10문제, 20문제씩 만들면 최소한 1년 동안 300일 동안 공부하면 3,000문제에서 6,000문제 사이를 네가 해결하게 돼. 그럼 1등급 못 맞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제 조카한테 얘기했어요. 작년에 이 아이 수학 96점 맞았습니다. 수학 가형. 물리 50점 맞았어요. 화학 47점 맞았고요. 물리 화학도 똑같았어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지 마. 뇌 흔들려. 다 잊어버려. 무언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거를 이 수학 일기장에다가 적어. 적는 대신 적을 때는 정답이 없게끔 주관식 문제처럼 적어. 라는 숙제 하나만 줬어요. 그럼 네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2교시 때 물리를 배웠어. 무언가 수업 시간에 내가 꼭 알아야 될 개념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 놓으면 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 노트를 또 활용하려고 하면 이 개념이 머릿속에 또 한번 눈에 보이잖아요. 아, 이거 아까 10시에 배웠던 거 이거? 이 내용이 뭐였더라?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걸 우리는 반복이라고 해요. 봤던 책을 또 보는 건 반복이 아닙니다. 봤던 책을 또 보는 건 저희 형처럼 사법고시 18번 떨어지는
분명히 봤던 건데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봤던 거다라고 머릿속에 인식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거다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무언가 노트 하나를 잘 활용해서 무언가 내가 질문을 하듯이 노트에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철기시대 유물은 2개야.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놓으면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이온화 경향의 성질은 4개야. 이렇게 무언가 적어놓으면 4개가 뭐였지? 나중에 하다 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리는 없어요. 하나 기억나고 2개 기억나면 그 책을 그때 끄집어내봐야죠. 아, 맞아, 2개 이거였는데. 이러면 머릿속에 쇼크가 생겨서 이건 머릿속에 훨씬 더 기억력이 오래 남습니다. 마지막엔 이런 작업 해주셔야 성적이 올라요.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치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오늘 인사를 드릴 거고요. 나중에 수시 설명회 때 조금 더 지금보다 밝은 얼굴로, 너무 굳었어요. 무슨 훈련소에 지금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뭔가 이제 군인들처럼 표정이 너무 굳으셨는데 조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이 울려서 아, 이제 150여일 동안 한번 멋지게 한번 피날레를 장식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수험매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